아까 풀던 문제 마무리해 짓고 이제 새로운 진도로 나가도록 합시다. 자, 아까 6번까지 풀었었어요. 그럼 7번은 지난번에 했었네. 법규 명령의 한계. 요거 1번은 그때부터 유효 맞았죠. 응? 그다음에 2번은 뭐 당연한 얘기. 그죠?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국회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게 국회의 권한이야, 원칙적으로.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국회가 법률로 위임을 하면 행정기관도 예외적으로 국민의 효력 갖는 법규 명령이라고 만들 수 있다. 일정한 한계 내에서. 그 다음에 3번도 이제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하라고 위임할 때와 그 다음에 뭐 이익 주는 급부 행정에 대해서 정하라고 위임할 때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되는 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이 답이었죠. 지난번에 집행명령이라는 게 키워드고, 집행명령으로는 단지 상위법에 정해진 내용, 집행에 필요한 절차나 방식 이런 거나 정할 수 있는 거지,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 즉 법규상은 못 정하는 거야. 그죠? 아무리 긴급해도 그거는 긴급한 경우, 아주 국가의 중대한 위기에 긴급한 경우는 헌법에 의해서 권한을 받아 대통령이 긴급명령, 긴급재정령 이런 건 만들 수 있고, 또 법률에서 위임을 하면 이제 위임명령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집행명령 갖고는 안 되죠. 5번은 이제 자치법적 사항은 포괄적 위임 가능. 요거. 그다음에 8번은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냈어. 틀린 거 고르래. 앞에 탁 나왔네. 부령의 형식. 부령으로 만들었대. 뭐뭐 시행규칙. 부령. 뭐 정했대? 내용은 처분 기준. 그럼 뭐야? 부령으로 만들었다는 형식에 상관없이 내용에 따라서 행정규칙으로 본다. 그러니까 대외적 구속력 없다. 맞죠? 1번. 2번은 첫째 줄에 2번 끝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고시래.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 푸는 요령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물어보면 다 뭐야, 처분성이 인정된 거야. 응? 그래서 결정적인데, 행정기관이 장관이 보건복지부 고시라는 명칭으로 뭘 정해놨는데 그 옆에 뭐야, 별도로 뭐 공무원들이 집행행위 없어도 그 정해진 내용 자체로 국민의 권리에 직접 효과 발생한다면 그건 집행행위인 처분과 똑같이 본다. 그러니까 소송 대상, 그죠? 그래서 맞고. 3번이 답이었지.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게 아니라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되죠. 그래서 3번이 답이었고, 4번은 뭐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그죠? 그래갖고 무슨 뭐야? 두 번째 끝에 보면 무슨 공급자 관리 지침 중 등록 취소라든지 일정 기간 거래 제한 조치에 관한 규정, 응? 이것의 성질,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 응?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응?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그다음 문제 9번은 틀린 거 고르래. 그럼 1번. 지난번에 답 1번이었죠. 원래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그렇게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는 게 원칙입니다. 없다. 다만 모법인 상위법에 이에 관해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상위법에서 위임했다라고, 그러니까 상위법의 전체 해석상 이거 정하라고 위임이 된 거다라고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상위법에서 상위법이 이제 정한 범위 내에서 뭔가 보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상위법의 해석상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놓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굳이 모법인 상위법에 그 정하라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해도 그걸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문장 구성, 원칙은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 또 법률이 정한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이나, 아까 말한 대 상위법의 해석상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불과하다면 위임 없어도 무효는 아니다. 이건 판결인데,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2번은 우리가 입법 부작위 얘기하는 거죠.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뭐뭐를 정해라 위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입법 부작위로서 위헌 위법이다. 응? 그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인 사례로 치과 전문의 자격제도 이거 정하라 그랬는데 안 정한 거 손해배상 인정했었죠. 그 다음에 3번도 지난 시간에 한 거 둘째 줄에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 그 다음에 4번은 오늘 공부한 거로 거기 보면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 이게 바로 행정규칙을 말하지. 그러면 행정규칙에 위반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위법인 것도 아니고 행정규칙이 정한 대로 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적법이 되는 거 아니다. 응?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자 10번은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 틀린 거 1번은 아까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행위 이거로 입법 부작위죠. 입법 부작위가 있다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개인의 권리를 구체적인 권리를 바로 침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랬죠. 따라서 2번이 답이었고요. 3번은 오늘 공부한 거다. 어떤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조직 내부법의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인 공무원 등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아까 공부한 것 중에 생각나는 거 불문 경고 조치라든지 항공노선 운수권 배분 조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처분성 인정한 거 있어, 그지? 그다음에 4번은 상위법에 위임 받아갖고 정해놓은 거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두 번째 줄에 위임 범위를 벗어났대. 그러면 그거는 국민에 대한 효력이 있을 수 없다. 응? 당연한 얘기였어.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아니야 3번이 아니라 틀린 거 2번이었지, 그지? 2번이었고 그 다음에 11번은 틀린 거. 자 1번에 자치조례라는 말 나왔지? 이 말은 팍 줄여 쓴 거야. 뭐야? 자치사무에 관해서 정한 조례. 근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이익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 없어도 되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라고 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죠. 응? 따라서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지만 특히나 이제 국민에게 불이익 주는 주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내용의 조례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위임은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괜찮다 법률에서, 그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1번 5. 이익 주는 조례는 법률에 위임 없어도 되고 침익적인 내용의 조례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포괄적인 위임도 괜찮다. 자, 질문 2번은 2번 맞나요? 응? 틀렸어? 뭐가 틀렸어요? 틀렸네. 그때 가서 있다 그랬네. 그죠? 자, 부령의 형식 시행 규칙으로 처분 기준 정했다. 이거는 국민에게 효력이 없다. 그래서 법규성이 없는데 있다 그래서 2번이 답. 작년도 지방직 문제네. 이렇게 나와. 3번은 고시 행정기관이 뭐뭐 고시로 정해놨는데 내용이 뭐야? 상위법의 수권 상위법부터 정하라고 권한 받았고 정해놓은 거 상위법 내용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했대. 그렇다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상위법으로부터 정하라고 권한을 받아서 보충하는 내용을 정해놨는데 설령 고시나 훈령 같은 행정규칙으로 정해놓은 거라도 요거는 우리가 이제 판례 용어에 따르면 법령 보충하는 행정규칙으로서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하고 효력받는 법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거지.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상위법인 근거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 된다. 5. 4번. 4번은 결정적으로 뭐야? 첫째,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났대. 그럼 뭐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하면 그거는 국민의 효력이 없고, 저 하자 있는 법이니까 무효가 되는 거지. 그래서 5. 정답은 2번이 됐습니다. 쉽게. 자, 12번은 행정입법 부작위.
이거 지난번에 한 것 같아, 그죠? 1번 우리나라는 명시적으로 행정위원회에 법 제정해야 될 의무가 써 있는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2번 하지만 이 헌법으로부터 이러한 행정기관의 법 제정 의무가 도출된다는 게 현재 입장. 그래서 3번, 3번이 답이었지. 그 둘째 줄에 행정기관에게 법을 제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야 될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인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정도는 돼야 그래야 행정기관에게 법을 만들어야 의무가 있고 정당한이 없이 안 만들다면 입법 부작위로서 위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필요가 있다. 그리고 4번의 키워드는 뭐야? 둘째 줄.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즉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죠? 어때? 공부한 거 제대로 알고 있으면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새로운 진도 여러분들 교재 230쪽에 아주 긴 주제로 갑니다. 행정행위라 그래서 이 1권의 거의 끝부분까지가 다 행정행위에 관한 논의예요. 그만큼 이 행정행위라는 게 행정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행위에 관한 논의가 이 자체만 한 4문제가량 나옵니다. 그 비중이 크죠. 먼저 행정행위의 행정행위는 우리나라 어디를 봐도 행정행위라는 문구가 잘 안 보입니다. 이거는 학문상의 용어예요. 그래서 1번에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 정립된 개념이다. 학문상 정립된 개념. 그래서 넷째 줄에 보면 셋째 줄은 읽어보자. 그러면 이거는 특히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수많은 작용들이 있는데 국민한테 하는 작용들이 있는데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 작용들을 묶어서 얘네들을 행정행위라고 칭하자. 그리고 이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작용만 국민이 소송할 대상으로 행정소송할 대상으로 인정해 주자.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을 구별짓기 위해서 만들어낸 학문상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법에서는 뭐 건축허가, 운전면허 정지, 뭐 학원 설립 인가 등 허가, 인가, 특허, 무슨 세금 부과처분 등 다양한 용어로 쓰여요. 근데 다양한 용어로 쓰이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한 조치들에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행정행위라고 칭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1번 행정행위라는 건 어떤 작용을 말하느냐 딱 한 줄로 정의가 됩니다. 행정행위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학설을 보면 그냥 뭐 아주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행위 이렇게 정의하자는 견해돼요. 근데 별 의미가 없어. 그렇게 되면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하자. 그럼 뭐 그걸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앞에서 행정입법하고 행정행위 법 만드는 행정입법도 행정행위라고 해야 되겠네. 그렇지.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행위를 다 행정행위라고 하면 그런 견해도 있지만 이제 말하자면 좁히고 그래서 여기에 정한 행정청이 말하면 행정기관이 구체적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의 법을 집행하는 행위 그리고 권력적인 단독행위 이렇게 단독행위로서의 공법행위 이렇게 그러면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 이제 행정청이 하는 행위죠. 그 문장을 행정청이 하는 행위. 근데 어떻게 하는 행위? 법을 만드는 행위 아니고 만들어진 법을 구체적 사실에 관해 집행하는 법 집행행위. 그렇지? 행정청이 뭐 하는 행위? 법 집행하는 행위. 그 다음에 법을 국민한테 집행을 해도 어떻게 집행해? 권력적. 그러니까 국민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국민한테 우월적 지위에서 법 집행하는 행위. 그 다음에 공법행위. 행정법을 집행하는 행위.
민법에 따라 하는 행위는 행정행위라 안 그래. 헌법, 행정법, 이 공법에 근거해서 하는 행위. 응? 그래서 여기서 따져보면 이렇게 되지. 행정청이 하는 행위가 아니면 행정행위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을 집행하는 행위여야 되니까 행정기관이 우리 아까 배웠던 법 만드는 행위는 행정행위하고 구별하겠지. 행정이 아니다. 그 다음에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법 집행하는 행위래야 행정행위라고 하지. 그러니까 국민하고 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해서 한다든지 계약을 맺는다든지 하여튼 공권력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면 행정행위가 아닌 거야. 응?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뭐 민법에 따라, 그러니까 국가도 우리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지난주쯤에 논란이 됐나? 뭐 있어? 뭐 국가 소유 재산 중에 뭐 필요 없는 거는 뭐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에 팔겠대 정부가. 응? 그걸 발표했는데 막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게 또 속을 들여다보면 뭐 필요 없는 재산이라고, 우리가 소위 일반 재산, 응? 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면 이거 필요 없는 게 아니야. 뭐 강남에 노른자 땅에다 건물도 있고 거기다 임대해가지고 수익도 얻고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땅을 팔겠다는 거야. 팔겠다고 내놓은 목록들에 보면 이거 완전히, 그러면 결국 돈 있는 뭐 기업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사기만 하면 거기가 엄청나게 땅값이 또 뛸 때래. 거기 뭐 지하철역도 들어올 때고. 그런데 그런 걸 왜 뭐 불필요한 재산이라고 판대?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그게 뭐냐? 그 결국 돈 많은 기업들, 응? 살찌워 주려고 하는 거냐? 이러면서 왜 갑자기 그런 정부 뭐 갖고 있는 땅과 건물을 왜 갑자기 팔겠다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뭐 비판이 많다고. 응? 자, 어쨌든 내가 그 얘기를 끄는 건 우리가 정부가 땅이나 건물 갖고 있는데 그 필요 없는 재산이라고 누구한테, 기업한테, 개인한테 계약 맺고 파는 거는 우리 민법에 따라 개인끼리 재산 사고 파는 행위와 하등 차이가 없지. 그건 공법 행위도 아니고 공권력 행사도 아니니까 그런 건 행정행위라고 안 그러고 완전히 민법상의 계약행위, 민법의 논리에 따르는 거야. 응? 그러니까 행정행위에서 제외하죠. 그래서 일단 그거 행정행위 개념 정의했지? 그러면 이걸 하나씩 분석한다. 조금씩. 그러면 첫째, 그냥 아주 이 행정행위의 개념만 물어본 출제도 몇 건 있어. 개념만 요 파트에서만 가지고 물어. 근데 이거 이제 다른 걸 그 다음 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거야. 어쨌든 잘 해놔야 돼. 행정청이 하는 행위여야만 한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행정청이 하는 행위가 아니면 행정행위가 아니게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이라는 거는 꼭 정부 조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국민보다 우월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행사하는 자는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청이 될 수 있어요. 응? 또 국회에서 국회 사무총장도 법 만드는 데 관여하는 게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그 권한을 행사할 때는 행정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그런 얘기하는 거지. 행정청이란 조직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첫째 줄에 기능, 응? 기능 내지 권한을 갖고 파악하는 개념입니다. 응? 그래서 키워드 기능적 관점. 따라서 두 번째 줄에 뭐야? 행정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청에 포함. 응? 공공단체나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청에 포함. 자, 동그라미 2번. 우리나라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시법, 행정수법 다 행정청에 대해서 정의했는데 지금 같은 정의야. 꼭 뭐 정부 조직기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행정기본법에도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기관, 공공단체나 그 기관이나 사인, 즉 우리가 이걸 공무수탁 사인 이런 거 다 포함한다 그랬지? 그럼 됐어. 그러면 1번에 기능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거다. 조직이 아니라. 그래서 공공단체나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청에 포함.
공무수탁 사인이 하는 행위도 행정청이로서 다른 나머지 요소들을 갖춘 행위라면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거야. 응? 그다음에 쌍거로 2번의 키워드는 법 집행 행위여야 된다. 그럼 여기서 하나, 법 만드는 행위는 행정행위에 포함된다 안 한다? 아니지. 그건 우리가 행정입법이라서 따로 논의를 하지. 따라서 키워드 응? 셋째 줄,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 법 만드는 행정입법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응? 1번에서 행정입법은 법 만드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한편 우리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둘째 줄에 보면 일반 처분이라는 용어나 요거 일반 처분 밑줄 치자. 일반 처분. 그 일반 처분이라고 부르는 것의 그 의미를 조금 알고 있어야 돼. 자, 일반 처분은 첫째 줄 끝에 있네. 첫째 줄부터 읽어봐. 2번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야. 응? 우리가 보통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 부과, 운전면허 정지 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 집행하는 거지. 응? 근데 어떤 법 집행 조치는 한 번의 법 집행 조치로 전체 국민 모두에게 다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런 행위도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거를 일반적인 성격이라 하는 거야. 응? 그리고 대신에 이제 특정한 구체적 사실. 여기서 특정한 구체적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 이런 또는 어떤 사안인 어떤 특정한 사안에만 일회적으로 적용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거 알아두자.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에 일반적이면서 구체적인 규율이라고 표현해. 응?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반 처분이란 어떤 성격을 갖는 조치를 일반 처분이라고 불러? 일반적이면서 구체적인 규율. 응? 그러니까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고 적용되는 사건은 어느 특정한 시간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어떤 일이 생기면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조치야. 응? 그거를 일반적이면서 구체적 규율. 응? 내가 좀 설명을 혼합되겠네. 구체적이란 거는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생겨난 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야. 응? 어쨌든 일반적, 구체적 규율이란 말도 알아둬야 돼요. 응? 일반적이면서 구체적인 성격을 갖는 조치를 일반 처분이라고 한다. 둘째 줄. 응? 그러면 둘째 줄 끝에 다시 이러한 일반 처분도 뭐로 본다? 행정행위의 한 종류로 봅니다. 그것도 중요. 일반 처분도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본다. 행정행위 일종으로 보니까 이것도 행정소송 대상이 됩니다. 응? 그러고 나면 밑에 일반 처분은 세부적으로 인적 일반 처분과 물적 일반 처분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처분은 기업을 말하면 돼. 인적 일반. 근데 물적 일반 처분이란 건 그냥 설명만 들어봐. 물적 일반 처분은 사람한테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권리를 주거나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에다가 성격을 규정해 놓는 거야. 그러면 불특정 다수 국민이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성질 때문에 법이 정한 어떤 제한을 받게 되는 효과를 가는 거야. 예를 들어 뭐냐면 여기는 주차구역이다 하고 딱 어느 지역을 주차 금지 구역으로 딱 지정을 하면 어떻게 돼? 그거는 사람한테 주차하지 마라 이렇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주차해서는 안 되는 성질의 지역이다 하고 물건에다가 성격을 규정해 놓은 거야. 그렇게 되면 도로교통법 같은 데 의하면 이제 주차 금지구로 지정된 도시는 누구나 모든 사람 다 주차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발생하잖아. 그치? 특정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물건의 성격을 규정해 놓고 그에 따라 간접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차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일반 처분으로 보는 거야. 다만 물건에다가 직접 성격을 규정하니까 물적 일반 처분이라는데 시험에서 인적 일반 처분이냐 물적 일반 처분 이것까지 구분해서 내지는 않아. 아직까지는 그냥 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다 해서 일반 처분이 예로 들어지는 거. 기억본에 보면 둘째 줄에 뭐 있어? 특정 일시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조치, 응? 통행 금지 조치, 입산 금지 조치 이런 것들이 일반 처분에 해당된다. 응? 또 동그라미 니은번에 가면 셋째 줄에 각종 무슨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다 뭐 이렇게 지정한다든지 여기는 문화재 보호 구역이다 이렇게 지정한다든지 그지? 각종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행위, 응? 또 주차 금지 구역 지정 등 도로 표지판 설치 행위 이 지역은 국공립공원이다라고 국공립공원 구역으로 지정. 여러분 국립공원 안에서 뭐야? 뭔가 나물 뜯고 이런 거 못하죠? 동물 뭐 물고기도 못 잡아요. 국립공원 안은 그대로 그런 행위 모든 사람에게 금지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국공립공원 지정 또 개별 공시가 결정. 그래서 이 땅의 가치는 얼마다 이렇게 정부가 매겨놓는데 이거는 그 땅을 누가 사든 다 똑같은 효력을 받는 거지. 그래서 개별 공시가 이런 거. 자, 그럼 정리하면 일반 처분의 성격은 뭐라고? 일단 간단하게 딱딱하게 일반적이면서 구체적인 규율이다. 그다음에 쉬운 말로 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치다. 그걸 일반 처분이라고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예다. 이거 알아도 돼. 이것도 한 두어 번 문제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들어간다. 아, 근데 왜 이런 일반 처분 얘기가 나오냐면 원래 행정기관이 입법 그리고 행정행위는 법 집행행위야. 행정행위는 법 집행행위거든. 그런데 입법행위의 기본 속성은 모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법을 그리고 어떤 시간 장소로 특정된 사건에만 한 번 적용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 적용되는 게 법아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이면서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추상적으로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제 일반적이면서 추상적인 성격을 띠는 게 입법 활동이야. 그런데 이제 법 집행행위인 행정행위는 그 일반적인 법을 특정인에게 개별적 특정인에게 딱 일회적으로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인 규율이야. 그래서 성격이 개별적이면서 구체적인 성격인 거야. 이게 전형적인 입법 활동과 법 집행행위의 기본적인 성격이야. 그런데 지금 일반 처분은 어떤 성격이라고 그랬지? 응?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구체적인 규율이래. 응?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여기서 하나 이렇게 이게 성격이 엇갈려 있는 거네. 입법 활동의 입법작용의 속성 하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속성 하나씩 갖고 있지. 그럼 이거 입법행위도 아니고, 이거 전형적인 법 집행행위도 아닌데 이거 그럼 어떤 성격의 작용으로 파악을 해야 되냐? 이게 약간 논란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는데 아까 결론이 뭐였어? 오늘날은 이것도 행정행위 쪽으로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이것 때문에 불이익 받은 사람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허용을 하죠. 행정행위로 본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쌍가루 3번 공법행위여야 된다. 행정행위라고 하려면 공법행위여야 된다. 여기서 공법행위라는 말은 동그라미 1번에 뭐 공법에 근거한 행위만을 말하며 따라서 여기서 1번은 이거야. 두 번째 줄에 사법에 의한 행위는 행정행위라고 안 한다. 응? 민법에 따라 하는 행위 같은 거 있잖아. 이거는 민법의 적용을 받고 민법의 논리에 따르고 민법 적용 받는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행정행위는 공법행위라고 하는데 공법행위라는 점은 뭐야? 행정기관이 하는 법 집행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이 공법이라는 것이지. 응? 2번 중에 첫째 행위의 근거가 공법에 근거한 행위라는 거지. 행위의 효력까지 공법적이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응? 그래서 말하자면 행정법에 따라 뭔가 법 집행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발생되는 권리는 사법상의 권리의 성격을 갖는 게 주어질 수도 있는 거야. 응?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수리해주면 수리해주는 행위는 행정행위.
근데 그에 의해서 민법상 이 법적인 부부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행정법에 근거한 공법에 근거한 행위다라는 걸 말한 거지. 행위의 효과는 공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법적인 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효과가 공법적이어야 된다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해됐어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는 왜 만들어야 된다면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거나 의무를 부과받았을 때 그 자기의 법적인 권리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행정소송 대상이 될 행위를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행정행위야.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 의무에 어떤 불이익한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위래야 소송 대상으로 하게 할 필요가 있겠지.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는 행위는 소송 대상으로 삼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행정행위라고 하려면 4번 법적인 행위여야 된다. 응? 그래서 첫째 그때 국민에게 그 행위 자체로 국민에게 직접 권리 의무 등 법적 효과를 발생된 걸 소멸시키는 그런 행위여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행위라 해서 소송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가면 행정기 다 앞에 요건 다 맞아. 행정기관이 행정청이 공법에 근거해서 법을 집행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건 굳이 소송의 대상이 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건 행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쭉 읽어나가면 국민에게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하는 사실행위. 우리가 법적 행위라는 용어와 대비되는 용어가 사실행위야. 그러니까 법적 행위는 권리나 의무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법적 행위라고 하면 사실행위는 그런 권리 의무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통칭해서 묶어서 말해요. 그래서 1번의 키워드 두 번째 줄에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그 예 보면 알겠지.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 이렇게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따르고 안 따르고 이거 따라라 하고 강제로 의무 부과한 거 아니에요. 따를지 여부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면서 협조 좀 부탁합니다. 이런 행위가 행정지도야. 그러니까 국민에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아니라서 행정행위 아닌 거야. 그 다음에 그 옆에 뭐야? 뭐 도로 청소, 도로 부수. 이건 뭐야? 도로를 청소해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온다. 그런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상의 결과만 생기게 하는 행위이지. 뭐 국민 개개인들 누구의 권리 의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행위라 그래.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행정조직 내에서 행해지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권리 의무하고 직접 상관이 없는 행위도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상급기관이나 상관이 지시, 뭐 승인 이런 거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상관이 오늘 저기 먼 데로 출장을 갔다 오래. 가기 싫은데 그거 자기 권리를 침해한다, 위법이다, 이거 소송으로 싸울 대상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상급기관의 상관의 지시나 직무명령 이런 거는 행정행위가 아닌 행위다. 소송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면 동그라미 3번. 자, 제목이 뭐냐면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행정결정. 괄호 속에 얘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늘날 컴퓨터 인공지능 발달하니까 옛날에 공무원들이 다 수작업을 뭐로 하던 거를 기계장치로 프로그램 짜놓고 다 기계가 해버린단 말이야. 그죠? 이런 것도 오늘날은 뭐로 본다? 행정행위로 본다. 뭐만 달라진 거야? 행위하는 방식만 달라졌지 성질은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주민센터 가서 직접 주민으로 등본을 뗄 수도 있잖아. 공무원이 이제 발급해 주잖아. 그거나 기계장치 있잖아. 뭐 대형 마트 데 같은 데 가면 현금 지급같이 기계 있어. 거기다가 이제 이거 누르고 지문 인식하고 돈 500원인가 1000원인가 얼마 내면 나온단 말이야. 그지? 주민으로 등본이 나와요. 기계장치로. 방식만 달라진 거지 그 주민으로 등본 발급해 준다는 행위의 성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우리가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행정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행정 결정도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이 자동화된 시스템의 행정 결정을 자동처분이라고 합니다. 자동처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아까 했어. 또 한번 얘기한다. 판례는 어떤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행위라면 행정처분으로 보고 소송 대상이 된다 그랬다고. 그래서 아까 불문경고 조치 뭐 이거 쭉 예도 드러났어요, 그죠? 아까 한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쌍글 5번 행정행위라고 하려면 여기서는 권력적인 행위해야 됩니다. 포인트는 권력적. 권력적이란 말이 의미하는 건 국민보다 우월적 힘을 가지고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해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돼? 비권력적 행위는 행정행위라고 안 그러겠지? 그래서 1번에 넷째 줄 끝에 가보면 행정청의 비권력적인 행위, 상대방 국민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합의해서 하는 의사합치, 이런 거는 그런 공법상 계약이니 우리가 공법상 합동행위니 이렇게 부르는 행위들이 있어요.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이거 국민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행위야. 이런 거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동그라미 1번에서 두 가지 공부해야 돼. 지금 읽은 거. 상대방 국민과 대등한 의사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공법상, 그러니까 더 줄이면 공법상 계약이나 합동행위는 행정행위 아니라고 본다. 또 하나는 이거는 그러면 행정행위라고 볼까 안 볼까? 국민이 허가해달라고 신청, 내 행정기관이 허가 결정 또는 허가 거부하는 결정,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허가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허가하는 결정은 행정행위라고 할까 아니라고 할까? 여기서 권력적인 행위인 한은 이거 어떻게 돼요? 국민이 법이 정한 요건 갖췄으니까 허가해달라 신청을 받아 행정기관이 우월적 힘을 가지고 우월적 지위에서 심사해서 너 이제 법이 정한 금지 의무 풀어준다, 허가한다.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거야. 이게 일단 어떤 모양새랑 비슷하냐면 나하고 계약 맺자. 여러분 나하고 계약 맺자고 계약 신청 좋다. 상대방이 동의. 그러면 계약이 맺어지잖아. 그럼 이제 이 계약하자고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건 서로 대등한 지위야. 대등한 입장에서 신청 동의해서 협의하는 거야. 근데 이거 비슷하잖아. 허가 내주는 결정하는 건 상대방의 신청에 동의하는 모양새잖아. 하지만 이게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하관계에서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 영업정지야 신청 같은 거 필요 없고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하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행정기관이 결정 내려서 하는 행위라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위는 행정행위라고 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면 쌍방적 행정행위 또는 뭐 상대방의 협력에 의한 행정행위 이렇게 불러요. 자, 두 번째 줄에 있어. 둘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어디까지나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위인 한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 같은 협력이 요구되어도 뭐로 본다고? 행정행위로 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마치 모양새는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계약처럼 모양새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하는 행위는 행정행위로 포함시킵니다. 두 가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했는데 여기 우리가 공부했지. 첫째, 근데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행위에 대해 거부하는 건 행정행위로 봅니다.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행위로 보고, 반면에 셋째 끝에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행위에 대해서는 신청권이 없는 사람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는 대답할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거나 거부하는 대답을 했대도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 해서 행정행위로 안 봅니다. 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02번이 있지. 02번. 큰 2번을 보면
행정쟁송법상 처분 개념과의 관계 이런 주제가 있죠. 이게 뭐냐면 자 조금 아까 이런 얘기를 했지. 우리가 지금 행정행위라는 용어는 왜 만들어내서 용어와 개념은 독일 프랑스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수많은 작용 중에서도 국민이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게 할 그러한 작용만을 따로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이라는 개념을 학문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랬잖아. 하지만 우리나라는 행정소송법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행정작용은 처분이라는 작용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처분이라는 작용으로 행정소송 대상을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처분이란 이러한 작용을 말한다고 또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동그라미 1번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라고 규정을 하면서 처분이란 어떻게 정의를 해놨어요? 둘째 줄에 보니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 행위로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정의를 해놨다 그러지. 여러분 이 둘째 줄 셋째 줄에 있는 처분의 개념하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학문상의 행정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좀 달라요? 응? 아까 학문상 행정의 개념은 어떻게 돼 있어?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 행위로서의 공법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응? 그러면 자 학문적으로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작용이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파악을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처분이란 작용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처분이란 이런 작용을 말한다고 해놨는데 아까 말한 학문상의 행정행위 개념하고 거의 유사하게 처분을 규정해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학자들 간의 견해 대립이 약간 있어. 뭐가 있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이거 규정하고 학문상의 행정의 개념이 똑같은 걸 용어만 다르게 표현한 거냐? 동일하게 규정한 동일한 개념을 규정한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 좀 다르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이 중요합니다. 뭐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개념이 학문상 강학상 학문상 논의되는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이다라고 보는 이원설이 다수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좀 다르다고 본다. 어떻게 다르다고 본다? 처분이 행정행위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응? 그러면 다시 동그라미 1번으로 되돌아가 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둘째 줄. 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여기 있지? 그 거부까지가 학문상의 행정행위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그 옆에 뭐가 또 붙어 있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이게 붙어 있지. 그러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그 앞에서 말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행정행위에 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작용도 처분으로 보고 행정소송 대상이 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분이 바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더 붙어 있어서 그게 학문상의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이다라고 봐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 정리. 그러고 나면 이제 시험 문제에 거의 빠짐없이 한 문제 나오는 게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인정한 거냐 아니냐. 응? 이거 물어보는 거랍니다. 이거 다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응. 자, 첫 번째 행정행위가 자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행정행위보다 처분이 좀 넓은 개념이야. 그렇지? 그렇지만 이 처분이라는 개념이 이만큼이라면 이 중에 99%는 행정행위야. 응? 행정행위보다 처분이 더 넓은 개념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작용이야.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동일시 막 하면서 용어를 사용한다고. 응? 그래서 행정행위 내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인정된 사례. 응? 그래서 1번은 뭐 나왔어? 1번은 근데 잘은 안 나온다. 1번 판례는. 거기 보면 대한주택공사라는 공공단체가 나와. 응? 지금은 뭐라고 바뀌었지? 옛날에는 대한주택공사 따로, 한국토지공사 따로. 근데 두 개 합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해서
뭐라고 불러? 응? 토지를 따는 L하고 주택을 말하는 H하고 합쳐서 LH공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 응? 그렇게 합쳐지기 전에 대한주택공사라는 공공단체가 택지개발 사업 시행하는 거와 그에 따라 이주 대책에 관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있는데 이주에 대한 이거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한주택공사도 법에 의해서 공권력으로서 법 집행 권한을 받았고 그러한 공권력 행사로서의 법 집행 권한을 행사하는 조치에 해당하니까 이것도 행정행위다라는 말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2, 3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방의회에서 의장 불신임하는 결정하는 거, 의회에서 의장 불신임하는 의장의 신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처분이다.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거야. 응? 또 지방의회에서 의장 어떤 의원 징계 의결 이건 지난번에도 했지. 통칭이 할 때도 하고 다 행정소송 대상이 된 처분. 그다음에 4번 교통안전공단이라는 공공단체가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이 법적인 행정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전자들에게 교통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강제로 의무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걸 행사하는 조치다. 그래서 이거 처분이라고 인정한 거. 교통안전공단이 교통 분담금 납부하라고 통지하는 행위는 처분이다. 그다음에 5번은 그냥 줄여서 횡단보도 설치 행위. 횡단보도 설치 행위도 횡단보도 설치해 놓으면 어떻게 돼? 모든 운전자, 보행자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다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니까 일반 처분이 아까 말하면 일반 처분의 성격을 행정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이거 꽤 잘 나와 요새. 횡단보도 설치 행위. 그다음에 시군구청장이 그 개별 토지들 가격 결정하는 행위. 개별 토지 가격 결정도 처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땅 소유자들은 여러 가지 자기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니까 우월적 지역에서 법 집행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다 해가지고 처분. 8번 아까 했지?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 처분. 그 다음에 9번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줄여서 공부하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시험 푸는 이런 건 성희롱 결정 딱 나오면 무조건 처분성 인정. 그것밖에 안 내. 처분으로 인정했냐 안 했냐 소송 대상. 그 다음에 10번 금융기관 예를 들면 은행의 이사 이런 금융기관 임원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이 문책 경고를 했대. 그럼 문책 경고를 하게 되면 법에 따르면 경고를 받은 해당 금융기관은 자기네 그 소속 임원을 반드시 징계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징계가 내려지면 징계를 받은 해당 임원은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할 기회가 없어진대. 그렇다면 결국 이 문책 경고는 그 경고를 받은 해당 임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처분이래요. 문책 경고 처분. 자, 11번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라고 이제 우리나라 국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의 땅이나 이런 게 재산이 과거에 친일한 대가로 획득한 재산인지 조사하기로 개시 결정만 내려도 그 재산 소유자들은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받게 되고 권리 제한을 받는 등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한대요. 행정소송 대상이 된대요. 그 다음에 12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행위. 이게 표현상으로는 권장이야. 그러면 권장이니까 이거 해라 하고 강제하는 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얼뜻 들잖아. 근데 이 써놓은 이 관련된 법 규정을 찾아보니까 일단 이 표준약관인 건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표준 계약서 이 양식에 따라 계약을 해라 이렇게 권장한 거야. 근데 만약에 이 권장한 표준 계약서 양식대로 안 할 때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 그걸 안 하고 하면 뭔가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받게 돼 있대요. 그런 점에 비춰보면 표준약관 사용하라고 권장한 행위는 처분이 다라는 겁니다.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 다음에 13번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고 의결했죠? 경고하기로. 그 앞에는 뭐야? 이게 막 과대가 광고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 앞에 법률이 나오는데 표시나 광고의 공정함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다 뭐 과장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적발되면 뭐 먹어도 술 깨는데 아무 효과도 없는데 이거 먹으면 직방으로 술 깹니다 이러면서 허위 광고했다든지 이런 거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고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 경고 나오면 어떻게 된대? 그거 읽어봐. 이 경고는 이제 법을 위반했다는 걸 확인하되 아직 구체적 조치까지는 뭐 해라까지는 명하지는 않는 것으로 않는 것이지만 이 업자가 또다시 다음번에 위반 행위를 또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지 여부나 정도의 영향을 주는 고려사항이 되어 영업자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그 효과를 갖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한대. 자, 여러분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조치가 3가지 있어요. 우리 시험 공부 요령상 2가지는 처분으로 인정했어요. 2가지가 지금 나왔는데 뭐야? 표준약관 사용하라고 권장한 행위, 또 하나는 표시 광고 법률 위반했다고 경고 의결한 행위, 이건 처분 인정. 그러면 우리가 대비해서 페이지 넘어가 봐. 2페이지 정도 더 넘어가보자. 넘어가 보면 228쪽을 봐. 228쪽 보면 맨 아래 14번 판례 있지? 이거 공정거래위원회가 했는데 뭐 한 거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위반한 업자를 검찰에다가 고발한 거야. 근데 검찰에 고발한 거는 고발 조치만 된 단계에서는 뭐가 된 거야? 공정거래위라는 행정기관이 검찰이라는 또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 업체를 조사해 달라라고 이제 의뢰한 것뿐이지. 그 대상이 된 업체에게 고발만 된 것 갖고는 아무런 권리 의무에 어떤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끼리 서로 의사 표현이 오간 것일 뿐 그 고발 대상자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니까 이 고발 조치한 것만 갖고 이건 위법이야 하고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리하면 우리 행정법 시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뭐뭐한 조치 해가지고 이거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아닌가 물을 때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는 처분으로 인정했고 고발 조치 하나만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꼭 구별해서 외워두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다시 앞쪽으로 오면은 14번은 자 키워드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입니다. 이거 전에도 공부했을 걸.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인천광역시장이 무슨 대규모 공사를 벌린데, 뭐 도로공사를 할 수도 있고 정부 청사 건설하는 걸 할 수도 있고, 그지? 그런데 이거 공사할 업자들 신청해라 했는데 A 업체는 니네는 3년간 인천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참여 못해 하고 특정 업체를 제한하는 거야. 당연히 그 업체에게는 그 입찰에 참가할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조치지 불이익을 주는 조치입니다. 강제로. 그래서 누가 할 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업체를 입찰 못하게. 니네는 과거에 저 사업하면서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사람이 사망자가 몇이나 있었네 이러니까 얘네는 우리 정부가 하는 공사에 참여 못해 이러고 제한하는 거죠. 처분성 인정. 그다음에 15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거부 행위. 이것도 예전에 공부한 사람이 있을 거야. 우리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없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가능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주민등록법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없었고 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주민등록번호는 하여튼 태어나면 딱 번호 부여하는 체계에 의해서 딱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뭐 우리 있잖아. 앞에 출생 연도 생일 딱 해서 번호 딱딱딱 매겨지고, 그지? 뒤에 가면 맨 뒷자리
첫 번호는 남자는 여자,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이렇게 다 이 번호가 딱딱 매겨져요. 그래서 뭐 출생한 시도 뭐 이런 걸 나타내는 다 그 번호가 또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딱 다음번에 태어나는 주민등록번호가 뭔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딱 번호가 부여되면 그 다음부터 바꿀 수도 없는 거였어. 바꾸도록 하는 규정도 없었고 바꿀 생각도 안 했어. 다 그냥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거. 근데 예상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뭐였어? 이게 인터넷 세상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인터넷 가입하고 했는데 이게 뭐 특히 중국으로 이게 많이 넘어가는 거야.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돼서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막 그 주민등록번호하고 어느 사이트에 입력해서 막 사기치고 막 뭐 이런 일이 많이 생겨.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한 거야? 내 뜻하고 다르게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 이거 나 언제든지 이게 불이익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나 주민등록번호 바꿀래요 하고 구청장한테 신청을 했는데 구청장은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아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소송까지 낸 거야. 법원이 인정했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라 인정해줘야 된다. 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더라도 우리가 불문의 법으로서의 조리상 주민등록번호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라고 인정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권이 부여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판례에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그렇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도입이 됐어요. 자, 15번 이해됐고, 그 다음에 16번은 산업단지. 우리가 뭐 여기저기 인천에도 산업단지 많지. 산업단지 관리하는 공단이 또 어떤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맺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거지, 그지? 입주 변경 계약 또는 입주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 처분이라고 봤어요. 행정소송 대상 처분. 또 오른쪽에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내가 인권 침해를 받았습니다. 응?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학원에 왔는데 학원에서 나 인권 침해를 당했어요. 라고 국가인권위원회 구제해달라고 조사하고 구제해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그걸 진정한다 그래. 그럼 진정을 받으면 국가인권위가 일단 법이 정한 딴 데에서 하거나 이렇게 못하게 돼 있는 사항을 빼고는 즉시 지체 없이 조사 들어와서 인권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구제해달라고 진정을 했는데 거기서 인권 침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각하거나 이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룰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예 조사 및 심사를 거부하는 각하를 시켜버리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싸울 대상이 된다는 거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 결정. 또 18번 과거사 정리위원회라고 우리 과거에 1900 해방 후부터 우리 과거 이승만 정권 때 특히 이제 박정희 시대 전두환 정권 때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 많거든.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또 군대에서 뭐 죽었는데 뭐 은폐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군대 갔다가 그 유족들이 이제 밝혀달라. 그래서 신청하면 조사에서 밝혀주는 역할을 했던 과거사 정리위원회.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조사한 뒤에 진실이 이랬다라고 이제 결정한 거 있지. 이것도 처분이다. 그다음에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19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으로 등록이 돼 있던 걸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라는 것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다음에 20번 구청장이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뭔가 지적된 사항을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라 지시한 거. 그럼 시정하라고 의무를 부과한 거고 시정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 명령에 안 따르면 뭔가 이렇게 불이익 조치도 나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게 처분이다 행정소송 대상이. 자, 그다음에 20번은 입찰 참가적 제한하고 비슷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거 너무 많이 했다. 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처분인 거 아니고 여기 써 있는 것만 다는 아니야.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추가되고 계속 나옵니다. 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갑시다.